오잉?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누구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제가 인스타그램하고 제 유튜브 채널 양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인스타그램에서 노브 171822님께서 먼저 인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유튜브 쪽에서는 아직 사람이 안 들어온 것 같으니까 지금 좀 전에 인디언 뉴 스카우트 2025년 모델의 미디어 프레젠테이션이 있었어요. 네, 그거 지금 마치고 들어와서 대충 정리도 아직 못했고 지금 일단 먼저 라이브를 인스타그램으로 잠깐 라이브 하는 거를 오전 중에 한국 시간으로 오전에 라이브 하겠다고 했었는데 거의 안 보셔갖고 지금 저는 한 분만 계셔 잠깐 진행하고 말았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진행을 했던 거는 현장에서 했던 거는 잠깐 있었습니다. 유시우 군이군요. 네, 학교는 잘 다니고 계시죠? 너무 반갑습니다. 저 이거 이번 출장이 끝나고 들어가는 게 한국 시간으로 그 토요일 13일인가요? 12일인가요? 토요일 날 들어가고 토요일 오후 3시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떡해요, 그죠? 우리 이번에 유시구는 섹스컵 나오시나요? 저는 저희 그때 사즈키 멤버들은 이번에는 지금 그 다 참여 못하고 저랑 조건희 기자만 참여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네, 인디언이면 지금 미국에 있는 거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팅 초이님. 제가 누구신지 말씀 안 해주시면 제가 이름을 부르기 어려워서. 네, 한누리님도 지금 인스타그램에서 참여해 주셨네요. 지금 저 사실 유튜브로도 같이 라이브 하고 있어요. 유튜브에서는 가로 화면이고요. 지금 인스타그램에서는 세로 화면인데, 네, 이거 손 들기 다 나가셨나? 네, 참여 요청해 주신 거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순정도 백스텝 허용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지금 좀 전에 유시우 군하고 우리 GSX컵 출전자이셨는데 그 얘기를 잠깐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뭐 일단은 잡담 조금 하다가 계속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해보죠. 저 지금 GSX컵에 귀국하는 일자가 13일 토요일 맞나요? 어쨌든 지금 여기서 지금 있는 미국에서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있는데 이쪽에서 일정이 끝나자마자 출국을 해서 토요일 오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말 일요일에 있는 GSX컵 1전, 네, 저는 스톡전, 순정전으로 출전하게 됐는데 거기에도 가야 됩니다. 힘들어요. 인디언 모터사이클, 그 유시우 군께서 아까 인디언 모터사이클에 대해서 말씀을 물어보셨는데 인디언 모터사이클 미국 브랜드니까 네, 미국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 미국으로 오기 전에 먼저 유럽에서 또 별도 런칭 행사를 가졌던 것 같아요. 여기 직원분들도 엄청 바쁘시더라고요. 거기 갔다가 지금 여기로 들어와서 또 진행을 했고, 외국 기자들 말고 미국 내에 이제 기자분들, 인플루언서들까지도 해서 이미 시승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도 세션이 있었다고 했었고 어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는 몰랐는데 그러게요. 인디언 모터사이클이 최근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죠. 국내에서도. 근데 사실 오늘 프레젠테이션 후기를 지금 진행을 하려고 라이브를 킨 건데 오늘 프레젠테이션에서 얘기 나왔던 것 중에 중요했던 부분이 또 인디언 모터사이클의 이 스카우트라고 하는 이 라인업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가라는 부분도 이번에 또 굉장히 좀 강조를 좀 해줬어요. 이 크루저 모터사이클 시장 전체에서도 스카우트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할리 데이비슨에 비하면 확실히 세가 좀 작은 편이죠. 하지만 세계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시장에서 봤을 때는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인디언 모터사이클이 인기를 좀 끌고 있고 현재 전체 마켓 시장 물론 크루저 세그먼트 안에서는 현재 마켓 쉐어를 거의 14%까지 끌어올린 걸로 14%가 맞나요? 더 되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열심히 끌어올리고 있는 중이고 특히나 이제 스카우트처럼 작은 바이크, 상대적으로 작은 미디엄 사이즈의 모델의 경우에는 조금 더
훨씬 더 사실은 이 압도적이더라고요. 할리 데이비슨이 최근에는 그 이전에는 883, 뭐 스포스터 1200 이런 모델들이 그 미들 클래스의 크루저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게 없어졌잖아요. 그게 없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에게 기회가 열렸거든요. 근데 뭐 스카우트의 경우에는 그 단지 그것뿐만이 아니어도 전 세계적인 시장 안에서 꽤나 인기를 끌고 있다고 그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인디어 모터사이클에서 이번 스카우트, 신형 스카우트에 대해서 거는 기대도 상당히 크고요. 그만큼 많은 노력을 해놨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프레젠테이션의 경우에는 생각했던 것하고는 좀 많이 달랐어요. 왜냐면 그 전에 유럽에서 진행했던 런칭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기자들이 모였고 현장에 되게 막 화려하게 꾸며놓고 여기저기서 이제 실내에서 진행을 하면서 마치 컨벤션을 진행하는 것처럼 진행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유튜브에서도 한 분이 오셨어요. 네, 라이브 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지 시간은 밤 10시 53분이고요. 그리고 현재 한국 시간은 2시 53분이죠. 얼굴이 홀쭉해졌다고 얘기해 주시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이야기를 조금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인디어 모터사이클의 프레젠테이션의 경우에 조금 작게 진행이 됐어요. 조금 상대적으로 인원이 좀 적은 편이었고 기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기자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하나 둘셋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한 20명 스물 몇 명 정도 될 것 같네요. 네, 그 정도 있었습니다. 뿌잉뿅님도 지금 유튜브 채널로 들어와서 봐주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소문도 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항상. 지금 11시가 다 돼가고는 있는데 저도 내일부터 시승을 진행해야 돼서 일찍 잠을 들기는 해야 되지만 뭐 이럴 때 아니면 제가 언제 이런 것도 라이브도 켜서 해보겠습니까? 미디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을 했고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또 드리면서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되게 편안하고 조용하고 그런 상태에서 진행이 됐어요. 제가 고프로를 녹화를 또 걸고 있었는데 배터리가 갔네요. 저 상태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어쨌거나 굉장히 좀 아기자기했어요. 테이블을 디귿자 형태로 놔두고 저 앞쪽 끝에다가 그 모니터 혹은 TV였는지를 켜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참석 미디어들은 그 유럽 시장 쪽에서 오신 분들이 대다수였고 아시아권 국가에서 오신 기자분들은 일본에서 2분, 그리고 타이완에서 1분, 그리고 태국에서 오신 분 또 1분 계셨어요. 그 모토 이슈의 이민우 기자를 잘 안다고 얘기하는 타이완 기자분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를 되게 반가워해 주더라고요.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일본 기자분은 이번에 뵀던 분들이 나이가 좀 있으신 그 BMW 쪽에서 인스트럭터 활동도 하시는 그 프리랜서 기자분하고 제가 항상 모토 이슈나 다양한 채널이라고 해봐야 몇 개 안 되지만 저희 더모토 책에서도 가끔 언급을 하고 있는 또 마당발이시거든요. 그분이 또 타다시 코노라는 또 일본 저널리스트 분도 같이 오셨습니다. 그 타이완 넘버원 저 똑같이 했습니다. 저는 사실 타이완 기자분들을 만나면 되게 반갑고 친근해요. 저는 되게 옛날 사람이라 잘 아시겠지만 저는 옛날 사람이라서 타이완 자유중국이라고 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이강원 님. 네, 또 이렇게 라이브로 또 들어와서 봐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손도 한번 흔들어 드려야 되죠 이거. 네. 네, 손도 한번 흔들어 드리고 그렇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굉장히 비교적 단순한 편이었어요. 아까 좀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 20명 정도가 있었고 되게 작은 상태에서 시작했었습니다. 호텔에 있는 작은 룸이었고요. 테라스까지 있어서 테라스 쪽에다가 모터사이클들을 5대를 전시를 해 놨었습니다.
이번에 출시되는 새롭게 런칭되는 국내에서도 런칭 행사를 진행하거든요. 바로 4월 24일 이었나 이렇게 들었습니다. 뭐 선착순 300명 신청받는다고 들었는데 선 뭐 돈을 내야 되기는 해요. 15,000 원인가 내면 티셔츠랑 각종 기념품들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을 한번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념 티셔츠가 꽤 이쁠 것 같아요. 네. 아 이거 차오, 차오 야리 지금 저 멀리 이탈리아에서 PMJ 모터사이클 라이딩 진 잘 아시죠? PMJ 진에서 디자인이랑 총괄하고 있는 야리 님께서 지금 라이브에 와 주셨네요. 차오. 제가 여기까지밖에 할 줄 모릅니다. 네. 저 이탈리아어는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멀리서 라이브를 봐 주니까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그쪽은 시간이 또 한참 다를 텐데 또 이렇게 봐 주니까 너무 고맙네요. 인디언 모터사이클의 새로운 스카우트는 프레젠테이션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대충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까지 인디언 모터사이클이 이 세그먼트 크루저 모터사이클 세계에서 어떻게 해 왔는지 그리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일단은 주가 되었습니다. 시장에서의 마켓 쉐어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특히나 스카우트가 해당되고 있는 미드 사이즈 아메리칸 모터사이클 크루저 시장의 파이가 어떤지 이런 부분을 얘기해 줬는데 인디언 모터사이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성공적인 진행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크루저 시장에서 전체 크루저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워낙 강력한 경쟁자가 있잖아요.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할리 데이비슨이 존재하는 이 시장에서 현재 마켓 쉐어를 거의 20% 처음 14%였나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14%에서 20%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프레젠테이션 자료에서는 정확한 기록이 나와 있었는데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RR로피 님 감사합니다. 와서 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미 계속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있던 부분이 있어서 쪼끔 같이 그냥 들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상황, 인디언 모터사이클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 시장을 잘 이끌고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었고 스카우트가 특히나 효자였어요. 이들이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자기네들 브랜드 인디언 모터사이클이라는 브랜드 내에서 가장 성공적인 플랫폼이라고 소개를 해 줬습니다. 실제로 수준은 꽤나 강력한 게 현재 미드 사이즈 스카우트가 포함되어 있는 미드 사이즈 크루즈 모터사이클 시장에서는 이미 할리 데이비슨 같은 경우엔 훌쩍 저 뒤에 있는 것 같아요. 훨씬 더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미드 사이즈라고 하면 현재 경쟁 모델이 되는 것이 할리 데이비슨에서는 스포스터 S하고 이제 국내에선 판매가 중단된 나이스터 부치로 이렇게 2개 모델이 있을 텐데 인디언의 스카우트는 전 세계 시장에서도 굉장히 성과가 좋고 특히나 미드 사이즈 시장에서 파이를 가져오는 부분이 굉장히 컸습니다. 저는 최근에 혼다 모터사이클이 해왔던 것처럼 신규 유저들을 끌어들이는 그들의 역할, 브랜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인디언의 스카우트를 타시는 분들의 거의 93% 정도는 처음 타 보시는 분들, 모터사이클 자체를 처음 타 보는 분들, 브랜드를 선택하는 게 첫 번째, 인디언 모터사이클이라는 브랜드를 처음 해 보시는 분들 그리고 더 많은 분들도 워낙에 잘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카우트는. 국내 시장에서도 스카우트 시리즈가 꽤나 인기를 끌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판매량 자체가 스카우트가 정말 계속 좋았다.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고 그 성과가 워낙 괜찮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번에 지금 새로운 스카우트 라인업을 준비를 해서 입지 자체를 훨씬 더 단단하게 다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엿보이는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일단은 프레젠테이션에서 주로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은 이런 게 있었겠네요. 디자인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각각의 세부적인 부분들을 인디언 모터사이클에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해서 많이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나오게 된 스카우트 시리즈 중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모델은 101 모델입니다. 101 스카우트. 이쪽 미국 시장이나 계속해서 프레젠테이션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계속 101 이렇게 발음을 하거든요. 101을 얘기를 할 때. 101 스카우트는 인디언 모터사이클의 역사 전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모델이 완전히 새로운 모델이지만 그 역사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릭피 님께서 지금 신흥시장 타겟하는 저배기량 차들을 인도 쪽 회사랑 협작해서 만드는데 인디언은 저배기량 모델을 만들까요? 이 부분은 글쎄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도 생산을 하려면 파트너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주요 브랜드들, 그러니까 인도 내의 주요 브랜드라고 하면 첫 번째가 히로, 그다음에 TVS, 그리고 바자즈 오토, 그다음에 또 로얄 엔필드를 만들고 있는 에이셔라는 브랜드죠. 그 회사 자체가. 그리고 몇 개가 더 있는데요. 워낙에 거대한 시장이다 보니까. 근데 그런 파트너들이 이미 다른 인디언 모터사이클을 제외한 다른 모터사이클 브랜드들과 합작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인도 시장 내에서 인디언이 선수를 친 게 아니다 보니까 생각보다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합작으로 만들 수 있는 대상자를요. 지금 또 인스타그램에서 또 한 분 또 오셔 갖고 또 인사 잠깐 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데니스 케이시 홍님. 네. 혹시 부산에 계시는 사장님 아니십니까? 저랑 같이 투어를 했던 게 벌써 10년이 넘게 지났는데 소원 들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박호철 님도 유튜브에서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트라이엄프도 400cc 만들고 할리도 낮은 cc를 만들던데 과연 인디언은 네, 맞으시군요.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지금 또 들어오신 분들이 인스타그램에서 2분 계시고 유튜브에서 한 분 또 들어오셔서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인디언 모터사이클의 신형 스카우트를 시승하러 지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와 있고요. 오늘은 미디어 프레젠테이션이 있었습니다. 그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사실 공유해 드리고 싶은 부분도 좀 있어서 촬영이랑은 좀 해 놨는데 아쉽게도 공개 시점을 서로 약속을 해 놔서 그렇게는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갔다 온 후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저배기량 모델은 사실 저도 한 대 정도 제대로 된 잘 만든 정통파에 가까운 저배기량 크루저 모터사이클이 존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지금 릭피 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단기통 혹은 병렬이기통의 모델로서 존재하는 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정통파다운 느낌으로 잘 만들어서 나온다면 모르겠는데 단지 가격을 낮추고 소비자들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만든다고 하면 맞습니다. V형 2기통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굳이 꼭 그래야만 하겠냐? 기왕이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닌 것들이 이미 너무 많기 때문에 차별화를 위해서는 인디언 모터사이클, 특히나 1901년도에 시작된 아메리칸 모터사이클의 시초이자, 그리고 이 V 트윈 엔진도 사실은 인디언이 더 먼저 사용했거든요. 할리 데이비슨보다. 그런 이제 자존심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인디언이 그렇게까지 저배기량 시장에 목을 맬 것 같지는 않고요. 그쵸. 허들이 높아진 것들은 확실히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모델들도 충분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이를테면 로얄 엔필드의 메테오 350이나 그리고 혼다의 레블 500. 일본 기자분들 아까 만나서 얘기했었는데 일본 내에서 매뉴얼 모터사이클 판매가 가장 좋았던 모델이 레블 250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시장에서는 작년도 매뉴얼 모터사이클 전체 시장에서 1 등이 레블 500이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일본 기자분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이것은 결국에 흐름 자체가 오늘 프레젠테이션에서 저 인사 나누고 했었던 혹시 인스타그램에서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도 제가 게시물 올리면서 현재 인디언 모터사이클의 차체 디자인 총괄을 맡고 있는 디렉터 역할을 맡고 있는 올라 스테네야드, 제가 아까
만나서 이름을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어떻게 발음하는지 정확하게 스웨덴 말로. 그랬더니 그 올라 스테네야 그하고 아가 아니라 야 하는 발음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올레 스테네갸드가 정확한 발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올라 스테네갸드가 BMW 모토라드에서 만들었었던 R90가 결국엔 지금 현재의 트렌드로 오게 되는 첫 번째 단추였던 것 같아요. 저는 원래 크루저 모터사이클을 워낙 좀 좋아하기도 하고 '결국에 트렌드는 다시 한번 크루저의 시대가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맨날 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저기서 그런 얘기 많이 했었고요. 그것이 어떻게 됐냐. 그 2008 년도, 2010 년도에 연달아서 세계 경제 위기 오고 모터사이클 시장이 꽝 얼어붙었는데 그때 2013 년이죠. 13 년을 기점으로 BMW 모토라드가 90 주년을 맞고 R90를 만듦으로써 헤리티지를 다시 한번 끌어오고 그 역사를 기념하기도 하면서 R90가 등장하면서부터 이 커스텀 바이크, 커스텀이 가능한 레트로 모터사이클 붐이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사실 역사적 지금 이제 그 짧은 역사지만 돌이켜서 쭉 계산을 해 보면 다 거기서 출발됐습니다. 그것이 촉발을 했죠. 물론 뭐 트라이엄프의 보네빌 시리즈 같은 모델들은 워낙 계속해서 존재해 왔지만 그것이 전 세계적인 붐이 되는 데는 R90의 존재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R90가 등장을 하고 그 트렌드가 어떻게 갔냐. 쪼금 더 심화된 약간 레이시한 스타일로 카페레이서풍으로 진행이 됐고 카페레이서가 또 타기엔 좀 힘들잖아요, 예쁘지만. 그것에서 넘어갔던 것이 이제 오프로드 무드를 가미한 약간 GS 또는 스크램블러 스타일들이 또 나왔고요. 그런 트렌드 거기서 이제 쪼끔 더 나가면 이제 네오 레트로 시대로 넘어오죠. 네오 레트로로 넘어오면서 우리 허스크바나가 만들었던 필렌 시리즈 그리고 혼다가 내놨던 네오 레트로 카페 시리즈였던 12100R, 12650R, 12300R, 12125R 여기까지도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 레트로 시장의 현재 분위기는 전 세계적으로도 계속해서 조금 정체 내지는 저는 침체라고 보고 있어요. 레트로 모터사이클들이 보기에 멋지고 아주 매력적인 모델들이라서 오히려 현대화될수록 더 뭐랄까요? 레트로를 찾게 되잖아요, 어려운 상황일수록. 그 어려울 때마다 그런 생각들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는 한데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 정체가 왔던 것 같아요. 워낙에 많은 모델들이 풀렸고 그리고 신규 유저들을 끌어들이는 데 그 레트로 모터사이클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지만 막상 제대로 된 정통파 레트로 모터사이클을 타면 일단 무겁고 비싸고 생각보다 그 정통 스탠다드 타입이기 때문에 시트 고가 쪼금 높을 수도 있고 특히나 이제 스크램블러 같은 경우에는 시트 고각도 굉장히 큰 문제더라고요. 그걸 또 낮추면 원래 그 맛이 안 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신규 유입됐던 라이더들 그리고 지금도 그런 멋진 바이크들을 보면서 새롭게 모터사이클을 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 무섭잖아요. 넘어지게 되면은 큰 손해를 보니까요. 한 번 넘어지기만 해도 감가상각이 팍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 라이더분들이 많이 신경을 쓰신다고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트 호가 낮으면서 그냥 어디다 세워 놔도 멋있고 그 생각보다 타기 편한 그런 크루저 모터사이클들을 찾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브랜드들이 준비해 놨던 다양한 모델들 좀 전에 같이 나눴던 혼다의 레블 250, 300 그리고 500cc급 모델, 로얄 램필드의 메테오 350 지금 슈퍼 메테오 650 이런 좀 더 가격대가 맞는 모델들이 계속 속속들이 나오면서 가와사키의 발카네스 같은 모델도 마찬가지죠. 그런 모델들이 그 새로운 대안으로서 제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게 먹히는 이유 일단은 그냥 세워 놔도 멋이 있고 여자분들이 타도 양발이 땅에 딱 닿는 그런 낮은 시트고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루는 데 있어서 자신감도 생기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접근성이 나쁘지가 않죠. 그리고 수요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타나가 중고로 판매했을 때 감가상각도 현재로서는 쪼금 적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렌드 얘기가 또 굉장히 길어졌는데 모터사이클의 시대가 오고 있 그 크루저 모터사이클의 시대가 저는 온다라고 항상 확신을 했었고
현재 시점으로 보면 그게 거의 무르익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네요. 특히나 절대적인 크루저 시장의 맹주인 할리 데이비슨이 이 엔트리급 모델들을 제대로 된 모델을 내놓지 못했다고 저는 봐요. 특히나 스포츠터 S 이런 문제들은 확실히 좀 문제가 그거는 좀 많이 문제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리기는 쪼끔 음 그렇네요. 근데 뭐 충분히 얼마든지 설명을 좀 드릴 수는 있는데 지금 바린 이슈 님께서 엘리미네이터가 곧 출시된다고. 아 엘리미네이터 멋지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지금 추가로 지금 들어와 보신 분들이 스위츠 단시 님께서 "점점 잘생겨지는 거 아니에요?"라고 해 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늙어가는 것뿐이죠.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도 지금 정우진 JJ 님께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얘기가 길어지기는 하는데 프레젠테이션 후기에 대해서 대충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프레젠테이션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의 글로벌 상황, 인디언 모터사이클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디언 모터사이클의 글로벌적인 상황이 굉장히 호조였다. 좋은 상황이었다. 그리고 스카우트는 굉장한 파괴력이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판매고를 이뤄내지는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을 못하고 있지만 전세 글로벌 마켓으로 보면 이 미들 사이즈의 크루저 모터사이클 세그먼트 안에서는 거의 압도적인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는 신모델들이 그 파괴력을 훨씬 더 극대화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뭐 거의 뭐 너클 낀 거나 다름없어요 지금 보면. 그렇고 나머지 프레젠테이션 내용들은 디테일한 부분들이었습니다.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는지, 기존 모델과 신형 스카우트가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는지에 대한 얘기가 주였는데요. 일단 첫 번째, 전체 디자인 있죠. 특히나 이번에 가장 주목을 많이 받는 101 스카우트의 경우에는 제가 만들어서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던 저와 인디언 모터사이클과의 인연에 대한 내용들, 그 내용에서 언급을 했던 마이크 송이 직접 디자인한 거라고 올라 스테네갸드가 저한테 설명을 해 줬습니다. 마이클 송이 원래 한국 사람이다. 뭐 한국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올라는 되게 놀라면서 그 얘기를 저한테 먼저 해 주더라고요. "이번에 나온 스카우트가 그가 만든 거야."라고 저한테 되게 반갑게 알려줘서 저도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새롭게 나온 스카우트의 디자인 큐라고 하는 것들은 어 어떤 것도 그냥 만들어진 건 없더라고요. 모든 모터사이클 브랜드가 그렇겠습니다만 인디언 스카우트 시리즈의 전체 실루엣, 특히나 연료 탱크로부터 요렇게 떨어지고 시트 밑에까지 이렇게 프레임이 가는 라인이랑 같은데 프레임 라인과 그 위에 연료 탱크가 얹어져 있어서 생기는 아주 멋스러운 S 라인?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만들어진 것도 오리지널 스카우트 인디언 모터사이클의 역사에서 그것을 착안을 해서 가져왔다고 설명을 했고, 그리고 지금 엔진을 받치고 있는 이 프론 앞쪽에 프레임 앞쪽에서 하부를 완전히 감싸는 더블 크레이들 타입은 아니거든요. 세미 더블 크레이들 혹은 다이아몬드 프레임의 형태를 갖고 있어요, 프레임이. 근데 이것이 달라진 점이 이전 세대의 스카우트의 경우에는 앞쪽이 캐스팅으로 만들어서 완전히 뚱뚱했거든요. 프레임이. 앞쪽 프레임이 굉장히 뚱뚱하고 특히나 이제 목 쪽 트리플 클램프가 위치하는 목 쪽으로 갈수록 거기가 둔탁해지고 무거워지는 듯한 느낌이 확실히 있었는데 이러면 이번에는 프레임 자체를 거의 대부분 파이프를 사용해서 만들었어요. 올라가 설명을 디자인적인 부분이었으니까 올라 스테네기아드가 설명을 해 줬었는데 이번 인디언 모터사이클들이 모터사이클을 만들 때 우리가 굉장한 하이 테크놀로지를 사용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답니다. 완전히 수제로 만든 것과 다름없이 되게 열심히 만들었다라고 설명을 해 줬고요. 우리 한고 님께서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레임을 만듦에 있어서 차체 디자인 전반을 만듦에 있어서는 먼저 디자인 스케치를 먼저 끝내고 거기서 잘 된 디자인을 가지고 완전히 클레이로 시작해서
형태를 만들어 보지 않으면 그것이 정말 좋은 디자인인지 써먹을 수 있는 디자인인지 알 수가 없다고 설명을 해 주면서 자기네들 그 클레이 시간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더 기울였다라고서 설명을 해 줬었고 그 프레임 디 아 프레임 디자인에 있어서도 과거에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역사성, 네, 오토바이 클레이 빡세대요. 정말 빡세대요. 이 모터사이클과 자동차, 그러니까 오토모티브 이쪽 시장 안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고담 시민님께서도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프레임 만드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다 어디선가 가져온 게 아니어 어디선가 가져온 것들 EQ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저기였죠. 프레임조차도 그 파이프를 실제로 그 구부러뜨리면서 프레임을 개발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말 쉽지 않은 요즘 같으면 그렇게들 잘 안 하죠. 왜냐하면 컴퓨터로 계산을 해서 하중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딱 잡아 놓고 그것을 디자인을 따서 캐스팅으로 떠내면 사실 훨씬 더 좋잖아요. 파이프를 가공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용접을 해서 붙이는 방식이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아무래도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포기했다면 가격을 더 낮출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걸 포기하지 않고 이 커스텀 모터사이클이 갖고 이 커스텀 크루저 모터사이클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잘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 이번에 프레임 변경이 그렇게 과감하게 들어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엔진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1133cc가 기준 배기량이었거든요. 이번에는 1250 으로 올라왔습니다. 1250 으로 올라오면서 엔진은 사실상 거의 모든 부분이 다 바뀌었어요. 하지만 이야기하기로는 아키텍처 그 기본 구성부터 싹 다 바꾼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좀 했었는데 엔진이 완전히 바뀌었다. 배기량부터 뭐 밸브며 피스톤이며 모든 뭐 겉에 외장까지도 다 바뀌었거든요. 그렇지만 엔진이 마운트되는 위치라거나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뭐 기존의 스카우트가 갖고 있던 스윙암의 그 스윙 포인트 스윙암이 연결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 리어 섹션의 프레임의 경우에는 이게 파이프가 아니라 이건 떠낸 걸로 만들었거든요. 그것을 합친 그러니까 파이프 프레임과 떠내는 프레임 구조를 같이 엮었어요. 그 부분은 볼트온 방식으로 체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엔진이 마운트되고 있고 그 스윙암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스윙암 포인트들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있는 걸로 봐서 같은 기반 위에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 그리고 디자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전부일 것 같기는 한데요. 실물 디자인은 정말 멋집니다. 정말 멋집니다. 혹시라도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기대를 하시거나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기대를 하신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정말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스카우트 시리즈들이 멋이 없지 않았잖아요. 정말 잘 만들어진 모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포션도 그렇고 앞뒤 길이감이라든가 낮은 시트고 입문용 바이크로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헌데 이번 신형 스카우트 시리즈 전체는 포스가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의 스카우트 시리즈들은 확실히 작은 모델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실루엣들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똑같은데 디테일한 부분들이 싹 다 바뀌었기 때문에 느낌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특히나 지금 공개된 이후에 국내나 해외에서 그 공식 영상들 이런 부분들에 댓글 달린 것들 반응을 제가 살펴보면 머플러가 하나로 통합돼서 2 in 1 으로 나가는 그 머플러 방식에 대해서 방식 자체도 일단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하나로 통합돼서 최종 배기가 되는 것들이 특히나 배기관이 좀 못생겼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 반응들도 있었는데 제가 실물로 봤더니 진짜 멋있습니다. 정말 디자인을 잘 해 놨어요. 그냥 무식하게 크기만 한 게 아니고 엔드 부분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 놨고 심지어는 그 엔진 V트윈 엔진에서 여기서 이 각각으로 요렇게 배기구가 나오잖아요. 이 부분이 예전에는 요렇게 바로 내려와서 뒤로 빠지는 방향이 있었고
앞쪽에 있던 건 어차피 요렇게 돌아가서 나가는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이 두 개가 이쪽 뒤쪽에 있는 실린더, 지금은 이게 뒤쪽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뒤쪽에 있던 실린더에서 나오는 배기구가 한 번 클러치 케이스를 한 바퀴 돌아서 또아리를 틀고 그 앞쪽에 매니폴더와 합쳐집니다. 그렇게 해서 뒤로 나가게 되는데 바주카포 같아요. 진짜 멋있어요. 물론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는 그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겠죠. 저기 인스타그램에서 바이크 이디엇 님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꼽 인사드립니다. 네. 완전히 풀 체인지입니다. 이건 뭐 거진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요. 완전히 풀 체인지입니다. 완전한 풀 체인지 모델이고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오늘 프레젠테이션에서도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스카우트는 2세대라고 그냥 얘기를 해요. 이게 왜 그러냐? 스카우트의 전체 역사는 1920년부터 시작됐으니까 무척 길지만 안녕하십니까 헌91 님. 예전에 저 혹시 그 예전에 KR 모터스에서 일하셨던 그분이 아니신지, 아니시면 어쩔 수 없고요. 지금 유튜브 채널하고 그 인스타그램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제가 왔다 갔다 안 들여다보고 딴 눈 파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함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얘기 어디까지 했었죠? 기억이 잘 안 나네. 중간중간 메모하면서 해야겠어요. 디자인 이야기도 했고 무슨 얘기했더라. 얘기를 중간에 끊으면 이런 문제가 생겨서 디자인 얘기, 실물 디자인에서 말씀드렸던 머플러 디자인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괜찮다. 개인적인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사실 전혀 나쁘게 보이질 않았어요. 오히려 굉장히 세일즈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야, 너 봤냐? 저 인디언 스카우트 머플러 진짜 멋있어." 이런 얘기가 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아 보였습니다. 제가 네. 머플러라고 알려주신 박호철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머플러 얘기했으니까 다른 거 얘기해 볼게요. 그 디테일한 부분들을 정말 또 신경을 잘 써 놨는데 어떤 부분이 그랬냐면 프론트 브레이크 쪽 보면 프론트 브레이크 쪽에 프론트 브레이크에 프론트가 아니죠. 풋 브레이크, 이제 우측 발로 잡는 풋 브레이크 쪽에 디자인들을 보면 정말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게 눈에 보여요. 그 마스터 실린더를 가리는 부분도 그렇고 그 2 세대에 맞네요. 2 세대 얘기를 지금 잠시만요. 제가 풋 레스트 얘기하려다가 레스트는 아니지만 어쨌든 요거 다음이고 2 세대 얘기를 또 먼저 드려야 되겠네요. 마무리를 먼저 져야 되니까. 인디언 모터사이클의 스카우트의 역사는 1920년부터 시작됐고 그것이 이 초창기에 인디언의 스카우트의 이름을 드넓히게 된 것은 1928년도에 등장했던 101 스카우트, 101 스카우트가 처음 등장했을 때 그것이 큰 역할을 해서 인디언 모터사이클의 상징이 되게끔 해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현재의 스카우트는 뭐 3 세대, 4 세대, 5 세대, 뭐 6 세대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죠. 중간에 있었던 스카우트의 이름을 계속해서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2 세대 모델이라는 것은 치프 시리즈랑도 같습니다. 인디언 모터사이클이 지금 폴라리스 인더스트리, 미국의 거대 회사인데요. 폴라리스 인더스트리가 인수를 했던 게 2013년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인수를 하고 처음으로 내놨던 치프 시리즈를 이들은 1세대 치프라고 규정을 지어요. 그 전에 있었던 모델들과의 단절은 아니지만 폴라리스 인더스트리의 돈과 기술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첫 번째 모델이었으니까요. 그 이후에 스카우트가 나온다, 스카우트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고 그렇게 해서 등장했던 게 2015년도인가에 등장했던 거였나요? 그 스카우트 1세대 모델이 그래서 폴라리스 산하에서 1세대 모델이 등장을 한 거였는데 폴라리스 인더스트리에 속해 있는 직원들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2세대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2세대 스카우트, 세컨드 제너레이션 스카우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스카우트라는 모델이 그전에도 존재했지만 101 스카우트가 등장을 하면서 굉장히 가볍고 날렵하고 강력한 모델이 등장을 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그것이 결국엔 스카우트라는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는데 아직까지도 스카우트가 아이콘이라고 잡힐 수 있게 만든 모델이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2세대 스카우트에서 핵심 모델은 결국엔
가장 눈에 많이 띄는 101 스카우트거든요. 그러니까 2세대 모델에 등장했던 역사적인 이름, 그러니까 실제 1세대와 2세대를 가를 때 2세대 모델 덕분에 이렇게 널리 알려진 게 된 거였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폴라리스 산하에서 두 번째 스카우트를 만들면서 그 이름을 갖다 쓴 건 정말로 너무나 탁월한 스토리텔링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인디언 모터사이클에서도 이번 스카우트 시리즈 전체에서 101 스카우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만들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드러나는데요. 101 스카우트의 경우에는 최상위 트림만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또 실물을 또 들여다보면서 느꼈던 가장 큰 부분은 이건 더 이상 스카우트 같지도 않아요, 한편으로는. 왜 하냐면 워낙 고급스럽게 잘 만들었습니다. 파츠들도 그렇고 한데, 일단 페인팅부터 달라요. 페인팅조차도 기존의 스카우트들이 뭐 그렇게 나빴다 이런 것은 아니었지만 정말 화려하고 멋진 그래픽, 그리고 그 도색 퀄리티,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눈에 띄더라고요. 실제로 이번에 디자인 총괄이었던 올라스테네 갸드도 얘기하기를, 저한테는 이제 이 모델이 생긴 모습이나 프론트에 도립식 포크를 박아 넣고 레디얼 마운트에 더블 디스크를 사용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뒤쪽에 서스펜션도 피기백 타입이고 풀 어저스터블 타입이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같은 거의 비슷한 구성처럼 느껴졌던 것이 먼저 등장했던 스포츠 치프, 네, 스포츠 치프 모델하고 굉장히 닮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모델과 새롭게 나온 101 스카우트와 스포츠 치프가 서로 굉장히 비슷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완전히 동의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이미 스포츠 스카우트는 너무나 고급스럽고 멋지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맷 블랙 컬러, 거의 실버에 가깝죠. 아주 짙은 실버 컬러, 실버도 아니죠. 그레이죠. 그레이 컬러죠. 아주 짙은 그레이 컬러로 나왔고, 다른 컬러, 국내에서는 제가 다른 컬러를 본 적이 아직 없었는데 다른 컬러 모델들도 그 흔히들 모터사이클 세계에서는 데님 컬러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무광 도색으로 돼서 굉장히 심플한 타입인데요. 그러니까 그 스포츠 치프는 심플한 클럽 바이크다, 클럽 모터사이클 같은 분위기다라고 올라는 얘기를 해 줬고, 이번에 등장한 101 스카우트의 경우에는 그 이상의 프리미엄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 그럴 만해요. 그렇게 설명할 만큼 충분히 디테일한 부분들 다 잡아 놓은 것 같고요. 정말 멋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상위 포지션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약간 하극상일 수도 있겠죠. 치프 시리즈가 약간 손윗 형님인데 동생이 너무 잘났어요. 동생 중에서 너무 뭐 대학교를 너무 잘 간 거지 학과도 잘 잡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또 미디어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이후에 사실 그것을 연장선이기는 했는데, 미디어 프레젠테이션이 앉은 자리에서 테이블 안에서 진행을 하고 저쪽에서 PDF로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지나간 다음에 이야기했던 것은, 고 자리에서 요렇게 나와서 약간 쪼끔 되게, 이렇게 얘기하면 웃긴데 담배 피우기 되게 좋을 법한 그런 테라스 공간으로 나가서, 근데 물론 이제 실내처럼 만들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쪽에 나가서 각각의 모델들을 실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이후에는 기자들이 쓱 둘러보면서 현장에 있었던 인디언 모터사이클들의 주요 책임자들, 이를테면 액세서리 담당 부사장이라든가 디자인 담당이었던 다른 사람들, 총괄 담당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분야의, 사실상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는 질문을 따로 한 게 있었나 모르겠네요. 몇 가지 재밌는 점들이 있었는데, 한 가지 정도만 더 재밌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이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모델로서 대표 모델, 간판 스타, 간판 모델인 101 스카우트의 경우에는 같은 배기량의 엔진을 사용을 하는데 가장 마력이 높습니다.
101 스카우트의 최고 마력은 111 마력이고 나머지 스카우트 1250S, 50S는 딴 모델이군요. 1250 배기량의 새로운 엔진, 이 엔진이 갖고 있는 다른 모델들은 다 105 마력을 최고 마력으로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배기량도 같은데 어떤 부분 때문에 이쪽이 더 마력이 더 잘 나오냐라는 질문을 제가 아니라 다른 일본인 기자분께서 질문을 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파츠나 이런 부분이 달라진 건 전혀 없답니다. 그냥 단순히 어떻게 보면 정말 단순한 얘기예요. ECU의 통제로서 마력이 더 나오는 것뿐이다라고 하니까 되게 놀랐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면은 한편으로는 다른 모든 시리즈 모델들 총 4개, 총 전체는 5개고 101, 슈퍼 스카우트, 스포츠 스카우트, 스카우트 클래식, 스카우트 바버까지 총 5대인데 5개의 모델을 다 최고 마력을 111 마력으로 만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선택을 하지 않았는가 하면 일단 첫 번째는 101 스카우트의 대표성을 주기 위해서, 부여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굳이 그렇게까지 높은 마력, 사실 111 마력이 그렇게 높은 마력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크루저 세계 안에서 특히나 E 클래스 미드 사이즈에서는 꽤나 강력한 엔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모든 입문용 바이크 내지는 첫 번째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은 스카우트 같은 미들 클래스의 크루저에서 최고 마력을 최대한 뽑아내는 것이 모두를 위한 선택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메모해 놨던 게 디테일한 부분들을 설명드리면서 이게 밖에 나와서 실물을 마주하고 담당자가 다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설명을 해 줬는데 그 디테일한 부분들 중에서도 이제 풋레스트 쪽, 그리고 특히나 제가 봤던 건 리어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풋 브레이크 쪽의 부분이었어요. 그쪽에 마스터 실린더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장착을 하느냐에 따라서 바깥으로 드러나서 좀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을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게 고퀄리티로 만들어 놓은 부분이 또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깔끔함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제가 2가지 단어였는데 지금 하나가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생각났습니다. 심플 그리고 클린, 2가지 단어가 전체 디자인을 상징하는 전체적인 완성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부분인 것 같았어요. 클린 앤 심플, 심플 앤 클린, 이게 뭐였냐? 전체적인 윤곽도 그렇고 크루저 모터사이클들에 들어가야 되는 와이어링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순행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 모델이다 보니까 더 많은 기계 장치가 필요하잖아요. 특히나 조절해야 되는 전기 장치도 많고요. 그런 부분들이 외부로 최대한 드러나지 않게 만드는 것. 그렇게 만들면 어딘가가 지저분해 보이는 것들은 피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다라고 저는 설명을 해 줬고, 전반적으로 그 모든 것이 단순해야 된다라는 것이 또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왜냐하면 커스텀 내지는 레트로 모터사이클의 붐을 이끌었던 올라 스테네갸드가 주창했던 바, 그리고 그것이 성공해서 사실 레트로 모터사이클이 붐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커스텀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있어야 생명력이 부여된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신형으로 바뀐 치프 시리즈들이 그러고 있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라인을 정리를 하고, 브라보 픽처스 님께서 또 와 주셔서 또 봐 주시네요. 제가 이 얘기 심플 앤 클린 얘기하고 한 2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졸음이 쏟아져 가지고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라이브 시작한 지는 지금 한 55분쯤 됐고요. 끝나고 나면 가능하면 다시 보실 수 있게끔 해 놓을 생각입니다. 클린 앤 심플에 대한 부분은 결국엔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야 된다. 특히나 크루저 모터사이클들은 더. 왜냐하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기저기서 그런 얘기를 계속 많이 했는데 원래 커스텀이라고 하는 건 크루저를 상징하는 이름이었거든요.
크루저 모터사이클들을 커스텀하는 것이 아메리칸 모터사이클의 상징이었던 것처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쪼끔 잠깐만 좀 멀리 갈게요. 쪼끔 돌이켜서 돌아가 보면 모터사이클의 커스터마이징이 본격화된 부분, 특히나 이제 아메리칸 크루저 모터사이클들이 커스텀이 활발하게 되는 것의 기점은 2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 미국 사람들이 유럽으로 넘어가서 전쟁을 도왔잖아요. 그리고 그쪽에서 모터사이클들을 타고 전쟁을 했고요. 뭐 모든 사람들이 탄 건 아니었지만 모터사이클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엔 전령으로도 굉장히 많이 썼었고 그리고 이것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들에서도 달렸었죠. 그리고 미국인들이 전쟁을 나갔던 참전용사들,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미군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만난 건 자기네들의 모터사이클이잖아요. 근데 유럽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만났던 불필요한 부분들을 막 잘라내고 개조하는 그런 작업들을 미국에 돌아와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아메리칸 모터사이클들로 그런 것들을 했었어요. 그때 시작된 게 지금 현재 이 크루저 모터사이클 시장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장르, 혹은 장르적 구분으로 하자면 바버가 결국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참전 용사들이 미국으로 귀환을 해서 그들이 전쟁하면서 탔던 모터사이클들처럼, 그때 봤던 모터사이클들처럼 뚝딱거리면서 개조하기 시작한 것. 거기서 가장 키 포인트가 되는 건 바버는 밥이라고 해서 이제 잘라낸다 에서 온 거거든요. 잘라낸 것, 잘라낸 오토바이, 커스텀, 바버 타입으로 만든다는 것은. 그래서 거의 모든 바버 스타일의 모터사이클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팬더들이 길지 않아요. 다 짧게 잘려져 있죠. 자른 것처럼 가공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이 2 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커스텀 모터사이클의 세계, 특히나 아메리칸 커스텀 모터사이클의 세계는 그때부터 시작됐다라고 보는 게 사실상의 정설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유럽에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메리칸 모터사이클들은 그 트렌드가 굉장히 다양한 커스텀들을 진행을 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뭔가 목적이 있는 게, 분명히 모든 모터사이클을 커스텀하는 데 다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겠지만 유럽인들이 했던 것들은 원래 레이스나 아니면 스크램블링이나 정말 그 오프로드 경기라든가 이런 쪽으로 발전했다고 하면, 사실은 미국 안에서는 그럴 이유가 별로 없었거든요. 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다양한, 아니죠. 미국도 굉장히 다양한 공간들이 있고 다양한 노면이 있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크루저 모터사이클은 뭐예요? 크루징을 하는 모터사이클이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어딘가에 빨리 도착해야 되는 모터사이클도 아니고, 그냥 느긋하게는 아니어도 긴 거리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가려면 막 기름을 쏟아 부으면서 가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저회전으로 천천히, 상대적으로 천천히 시간을 길게 갖고 달리는 것. 그러니까 항해하듯이, 크루즈선을 타고 항해하듯이 크루징을 하는 것이 주된 임무였다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크루저 모터사이클이라는 이름이 붙은 건데, 크루저는 결국에 그래서 커스텀이다. 그걸 생긴 대로 타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럴 수가 있었던 거죠. 실제로 그런 작업들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계속, 미국의 라이더들, 미국의 소비자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산업이 발전한 겁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들이 발전하는 방식이 유럽의 자동차 산업이 발전한 것과 다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지역별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한 대의 모터사이클, 한 대의 자동차를 오래 타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유행하는 방식대로 각 세대의 모터사이클 혹은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취향에 맞게 커스텀하는 작업들이 활발해졌던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헤리티지, 아메리칸 크루저 모터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커스텀 모터사이클이고, '커스텀이 가능해야만 한다.'라고 올라는 생각했어요. 역시 수장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옮겨간 거죠. 치프 시리즈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신형 치프 시리즈는 그 이전 세대의 치프를 상징하는 부분이 거의 다 대부분 배제됐어요. 잘 아시겠지만. 원래 인디언 모터사이클은 거대한 치마처럼, 큰 치마같이 널찍한 그 팬더가 자랑이었고, 그것을 라지 스커트 팬더라고 해서
굉장히 그 인디언만의 무언가로 잘 살렸었거든요. 그걸 가와사키가 뭐 알칸 모델 같은 걸로 발칸 드리프터 뭐 이런 식의 모델들로 흉내를 내서 판매를 하기는 했었죠. 그만큼 그게 상징적이기도 하고 눈에 띄는 디자인이었으니깐요. 근데 그것이 1 세대 스카우트가 1 세대 치프가 그런 식으로 사실상 완성형에 가까운 모델이었다면 새로운 치프 시리즈도 커스터마이징성을 굉장히 많이 고려해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깔끔하고 단순하게 만들려고 해서 만들었고요. 마찬가지로 스카우트의 경우에도 같은 올라가 총괄이었기 때문에 그 '커스터마이징성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봤고 그것에 부응하려면 일단 외관상으로 봤을 때 깔끔하고 단순하게 만들어져야 어떤 커스텀 작업들을 어떻게 해 볼까를 사람들이 막 생각을 하고 그 상상력의 결과가 모터사이클들을 바꾸는 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모터사이클이 그렇게 다양한 모습을 갖추게 되고 개개인의 라이더들이 자신만의 모터사이클들을 만드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 또 어떨까요? 보고 '어 나도 저거 저렇게 하니까 멋있는데 나도 저렇게 해야지.' 혹은 거기서 쪼금 더 나가면 '나는 쟤는 저렇게 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해 봐야지.' 하면서 또 이 주변 관련 액세서리들, 개조 파츠들 이런 부분들이 같이 발전을 하는 거니깐요. 인디언 모터사이클의 프레젠테이션에서도 사실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액세서리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 다양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엔진과 프레임 모든 부분들이 다 바뀌었지만 기본적으로 이 시리즈 전체가 공유하는 플랫폼화는 확실하게 진행을 했더라고요. 이를테면 가장 클래식한 모델로 선택이 되고 가장 클래식한 스타일을 보여주는 모델이 그 스카우트 클래식이거든요. 스카우트 클래식을 제외하면 팬더 자체가 길게 만들어진 게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 투어링 모델로서 프론트에 쪼금 작은 편이기는 했는데 윈드 스크린을 달고 그리고 뒤쪽에다가 가죽 가방을 또 2 개를 달았어요. 그렇게 투어링성을 제공하는 스카우트의 경우에도 뒤에 리어 팬더는 짧게 잘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어 섹션들을 다 공유를 하면 어떤 점이 장점일까요? 프레임과 리어 섹션까지 다 공유를 하면 결국에 팬더는 하나의 덮개니까 그 이전에 있는 리어 섹션의 그 리어 프레임들 이 경우가 똑같다라고 하면 이쪽에 들어가 있는 뭐 텐덤 시트 없는 모델에 갖다 넣는 것도 갖다 놔도 이상해지지 않고 밸런스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모든 옵션 품목들은 사실상 모든 모델에게 다 적용을 할 수 있게 해 놨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모델이 5 개이고 전체 모델이 5 개고 이 5 개 모델 중에서 사실은 그 우리 101 스카우트는 좀 빼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이 4 대의 모델은 거의 대부분의 파츠들이 상호 호환이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뭐 서스펜션 심지어는 서스펜션이 뻗어 있는 이 각도, 캐스터 앵글 이 다른 경우에도 트리플 클램프나 이런 것들을 교체를 하고 그 해당 모델의 서스펜션을 가져오면 꽂아 놓고 차체 디멘전에서도 변화를 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19 인치 휠을 사용하고 있는 모델에 16 인치 팻 타이어를 꽂겠다 하는 작업조차도 가능해진다. 순정 상태 그러니까 순정 부품을 가지고선요. 그리고 4 대의 모델들이 서로 다른 액세서리들도 있지만 공유하는 액세서리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풀 옵션에 해당되는 모든 액세서리를 다 달았다고 하면 이걸 또 다른 모델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죠. 그러면 곱하기 4가 되는 거예요. 파츠의 곱하기 4. 베리에이션이 나올 수 있는 것이 파츠 숫자의 곱하기 4는 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고품질의 파츠로 옵션 품목이 장착되어 있는 걸 제가 하나 봤던 게 바엔드 미러를 사용하는 게 있었고 기본 스탠다드 타입에서 그리고 일반 미러를 사용하는데 그 일반 미러 자체를 그 리조마를 통해서 절삭 가공 파츠 업체로 굉장히 유명하죠. 리모아래. 제가 리모아라 그랬나요 제가? 졸릴 대로 졸린가 보네. 리조마요, 리조마. 그만해야겠네. 리조마 파츠들도 인디언의 순정 액세서리로 들어온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같이 개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했던 몇 가지 옵션 품목 중에서는 제가 봤던 재미있었던 건 램 마운트를 옵션으로 만들어서 달아 놓은 걸 제가 봤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조건희 기자님. 네. 여행 중이신 줄 알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1 시간 7 분째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인스타그램에서는 2 분께서 봐 주고 계시고 유튜브 채널에서는 6 분께서 봐 주시고 계시는데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 몇 분 이게 줄지를 않으니 많지는 않아도 계속해서 봐 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좀 계속해서 힘들게 이어가고 있는데요.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얘기했어요. 거의 모든 부분을 다 말씀드린 것 같고 어떤 부분이 또 있을까요? 이제는 잡소리밖에 없습니다. 그 밖 안쪽에서 테이블에서 진행했던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이후에 테라스 쪽에 전시되어 있는 실물 모델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또 다시 한번 나눴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줬고 그것이 끝난 이후에는 저녁 식사와 함께 각각의 팟 담당자들 그리고 기자들이 같이 앉은 자리에서 식사하면서 또 담소를 나누었거든요. 그 와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이 오갔습니다. 제가 다시 테이블로 옮겨오기 전에 하나 더 꼭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저희가 그 조건희 기자님과 함께 그 모토 이슈 채널에서 저희가 라이브로 또 그때 진행을 할 때에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라디에이터가 기존의 스카우트 때보다 훨씬 더 슬림하고 잘 안 보이게끔 잘 감춰 놨거든요. 그 부분을 실물로 보니까 더 잘해 놨더라고요. 너무 잘해 놨어요. 너무 잘해 놨더라고요. 특히나 구형 스카우트하고 1대 1로 비교한다면 '야 이 정도로 바뀌면 정말 대단하다.'라고 할 만큼 잘해 놨습니다. 이 라디에이터를 숨기는 그러니까 V-트윈 크루저 모터사이클들이 이 라디에이터를 숨기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숨길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다고 뭐 차체 밑으로 깔기도 좀 애매하고 여러 가지로 어렵죠. 그리고 라디에이터가 장착이 되면 그 프론트 휠과의 간섭까지도 사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 프론트 포크의 각도, 캐스터 앵글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제약도 생길 수 있고요. 근데 이번에 변경된 프레임이 그 프레임을 이제 앞쪽에서 봤을 때 차체를 앞쪽에서 봤을 때 프레임이 요렇게 올라와서 이거 이게 중지 아닙니다. 검지입니다. 검지가 요렇게 2개 올라와서 목 부분에 딱 만나죠. 요 사이 공간에다가 기가 막히게 라디에이터를 착 하고 끼워 놨어요. 그 끼워 놓은 게 너무 깔끔하고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요 부분이 제가 바깥에서 테라스에서 모터사이클 실물을 보면서 이야기 나눴던 것에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마지막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이제 나머지는 잡담입니다. 잡담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그 각각의 채널 지금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도 라이브를 한다고 공개를 하면서 현재 인디어 모터사이클의 비클 디자인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디렉터 이렇게 돼 있었는데 사실상 전체 총괄이죠. 디자인 총괄인 올라 스테네갸드 그한테 밥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내가 예전에 너 이름 스웨덴어로 부르는 거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봐서 그가 저한테 그 야 하는 발음을 저한테 얘기를 해 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쓰는 모든 기사 그리고 모든 방송들에서 올라 스테네 야드라고 항상 발음을 했었어요. 근데 보면 그 인디어 모터사이클의 이번 프레젠테이션 영상 그 대외적으로 공개된 런칭 영상 이런 데서도 그냥 가드라고 부르거든요. 올라 스테네 가드 이렇게 불렀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해 봤습니다. 본인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으니깐요, 이름은. 그 올라 스테네 갸드가 맞는 발음이라고 다시 한번 교정을 해 줬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교정을 해 줬는데 그 올라 스테네 갸드가 STEGARD인데 A 위에 점이 2 개가 있나 그래요. 그렇게 했을 때 아가 아니라 야 발음이 난다. 그래서 전체 스펠링을 똑바로 읽으면 올라 스테네 기아드라서 이제 앞으로는 올라 스테네 기아드라고 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맨날 야드라고만 해 가지고 또 그렇겠네요. 네. 교정받았습니다. 교정받았으니까 앞으로는 갸드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프레젠테이션에서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었어요. 이거는 대외적으로 언제 공개할지도 모르는 내용이고
그리고 실루엣만 보여주기는 했는데 영상 그 프레젠테이션 PDF 파일 안에서요. 스카우트 60가 나올 겁니다. 이번에 스카우트 시리즈가 전체 완전히 리뉴얼 되면서 그 기존에 있었던 모델에서 배경을 낮춘, 그래서 가격 접근성을 높여 놓았던 60 모델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했었는데, 그것은 이미 계획이 되어 있고 계획이 끝나 있고 진행을 할 것인데, 언제를 그 시점으로 잡는지나 어떤 식의 모델이 될지에 대한 내용들은 아직은 완전히 비밀이었습니다. 이건 이번 라이브에서만 공개하는 걸로 해야 되겠죠? 공식화된 얘기는 아니었으니깐요. 근데 어쨌거나 분명히 필요한 부분일 것 같아서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도 인상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밥 먹으면서 했던 얘기들은 그 주변에 앉아 있는 기자들끼리 잡담을 하기도 하고, 올라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사실 저희가 앉아 있던 테이블에 이번에 온 아시아 쪽 기자들이 다 모여 앉았었습니다. 꼭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항상 해외에 나가 보면 결국엔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 주변에 이제 아까도 몇 분은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이미 다 나가셨을 수도 있고, 제가 자주 소개하고 제가 정말 좋아하고 그 리스펙트하는 타다시 코노가 또 와 있었고, 일본인 저널리스트 중에서 그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시는데 BMW 모토라드의 그 인스트럭터급이었나 해서 등급이 나눠져 있는데, 그 등급의 그 엑스퍼트급은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오랫동안 이 업계에서 일을 해 오신 베테랑 선배 기자가 또 왔었습니다, 일본에서. 그리고 그 타이완, 역시 타이완 넘버 원. 네. 타이완 기자분도 한 분 계셨고요. 그리고 태국에서 오신 기자분이 한 분 또 오셨는데, 그분이 제가 그 한국에서 왔다는 얘기를 하니까 자기 아는 친구가 한국 기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이민우 기자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모토 이슈라고 정확하게 발음도 했었습니다. 모토 이슈 이제 글로벌하게 유명하군요. 그래서 저도 그들하고 굉장히 친하고 모토 이슈랑 친하고 영상도 많이 찍었다, 이런 얘기도 제가 같이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 출신이라던가 그 이렇게 기자들의 미디어 이벤트가 열리게 되면 다양한 국가에서 온 기자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각각이 처해 있는 상황들, 그리고 각각의 시장들이 처해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그 무엇보다도 사실 중요한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누구라고 딱 특정하면 안 되지만 한 기자분은 할리 데이비슨의 1250 스포스터 1250S 모델을 진짜 가비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정말 쓰레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저는 사실 정말 반가웠습니다. 우리 진실은 통한다. 네. 그랬고요. 그 사람 아닙니다. 네. 그 사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었어요. 네. 그리고 잡다한 이야기들 중에서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던 기자가, 한 사람은 스위스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스위스에서 기자가 두 분 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의 한 분, 그중에서 한 분, 이분은 스위스가 요렇게 그 되게 여러 국가에 둘러싸여져 있잖아요. 프랑스에 가까운 쪽, 독일에 가까운 쪽, 이탈리아에 가까운 쪽,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던 사람은 이름이 스페인 사람 같아서 스페인에서 왔는지 물어봤더니 자기는 스위스에서 왔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은 프랑스 쪽이다. 그러니까 프랑스어 쪽이더라고요. 그렇게 또 한 분 봤고, 한 여자 기자분 중에선 한 분이 계셨어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클릭앤라이드 BMW님. 네. 라이브 인제 곧 종료할 생각입니다.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지금 여기 현지 시간은 이제 12 시가 방금 좀 전에 넘었네요. 밤 12 시가 넘었고 제가 방송을 시작한 지 1 시간 17분 정도 됐으니까 조만간 끝날 예정입니다만, 관심 갖고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만났던 또 다른 기자분 말씀을 드리다 말았죠. 전체 그 이번 시승 그 미디어 이벤트에 참여한 저희 그룹에서는 유일한 여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사실 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물어보거나 서로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제 이름하고 제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오스트리아 잡지사였던 것 같아요. 오스트리아의 그 모터사이클이라는 이름의 잡지였던가. 그런데 그 회사의 로고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해서 그 회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머리가 없고 수염이 이렇게 기른 메인 테이스트 라이더가 굉장히 인상 깊은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오시진 않았고 여성분께서 오셔 가지고 여성 라이더가 모터사이클 이 새로운 스카우트를 탔을 때 어떻게 느끼는지 이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쪼끔 친해져서 말도 좀 해 보고 물어보고 그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자분이지만 너무 엄청 키가 크고 뭐 그러지 않냐? 아니었어요. 좀 키도 좀 작으신 편이었고 서양 특히나 이제 오스트리아 혹은 남부 독일 쪽에 키가 엄청 크신 여자분들 라이더분들도 꽤 있지만 이분은 그렇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조금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잡다한 이야기들은 정말 많이 있었고요. 인디언 모터사이클이 또 다른 신모델을 개발하는 것에 대한 얘기도 슬쩍 나왔어요. 물론 아무런 이야기도 안 했 나오지 않았고 "아무것도 밝힐 수가 없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뭐 우리끼리는 인디언이 예전에 또 직렬 4기통 엔진을 만들었던 때가 있거든요. 인디언 4 그래 가지고 그때 이들의 엔진 형식은 직렬 4기통인데 뭐라고 해야 되죠? 로켓3처럼 직렬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로 방향으로. 우리가 보통 직렬 4기통 엔진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면 프레임이 이렇게 있으면 요렇게 4기통이잖아요. 요렇게. 엔진이 더 크니까. 네, 프레임이 이렇게 있으면. 요렇게 들어가는 게 4기통 요렇게 해서 요렇게라고 해야 요게 다 각각의 실린더라고 치면 요렇게 들어가는 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직렬 4기통 엔진들인데 예전에 인디언은 이렇게 박아 넣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디언 4를 새로 만드는 거 아니야? 같은 약간 농담, 반농담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확인된 바가 없고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또 그 얘기 나왔을 때 사실 저도 농담에 참여하려고 뭐라 그랬었냐면 여기 제 옆에 올라는 제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제 바로 오른쪽 옆에 앉아 있었는데 올라한테 사람들한테 "어우 그 직렬 4기통 좋다. 슈퍼바이크 만드는 거 아니냐. 여기 지금 S1000R의 아버지가 옆에 있으니까 이 사람이 못 만들 거 없지 않냐."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BMW S1000R의 짝눈 디자인 있죠? 1 세대 S1000R의 총괄 디자인을 맡았던 사람이 올라 스테네갸드였거든요. 올라 스테네갸드가 BMW S1000R의 디자인을 만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걸 만들고 그 이후에 R90를 만들고 그리고 R18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 거의 완성시켜 놓고 나간 것 같죠? 그 이후에 이제 인디언으로 이적을 한 거고요. 근데 제가 이 부분도 인디언으로 이적했다라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다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올라가 바로 잡더라고요. 이적을 한 게 아니라 돌아온 거라고. 그리고 또 더 재밌는 얘기는 BMW 모토라드에서 디자인 생활을 하기 전에 원래 지금 인제 폴라리스가 인수하기 이전의 회사였나 그전의 회사였나 인디언 모터사이클에서 올라가 아주 젊은 시절에 들어가서 인디언 모터사이클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한테는 지금 인디언 모터사이클에서 일하는 게 두 번째인 거죠. 되게 재밌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거보다 더 재밌었던 얘기가 있었어요. 올라는 스웨덴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브리핑을 시작하면서 인디언 모터사이클의 역사의 첫 번째 장에 들어가는 사람, 인디언 모터사이클의 설립자, 이름 아시는 분은 잘 없으시죠? 아마 조건희 기자님은 알고 계시겠지만 오스카 헤드스트롬이라는 사람입니다. 인디언의 창업자는 오스카 헤드스트롬인데 이 사람도 이름 위에 헤드스트롬이라는 철자 위에 롬 하는 부분에 점이 있어요. 네. 올 그 오스카 헤드스트롬 lum이었던 거죠. 오스카 헤드스트롬이고 그 사람이 스웨덴 사람이었답니다. 올라가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모터사이클을 만든 사람이 스웨덴 사람이었다고. 자기도 그 뒤를 이어서 스웨덴 사람으로서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야, 사실은 그 사람 미국인이죠. 오스카 헤드스트롬은 미국인이죠. 미국으로 이주한 스웨덴 사람이었던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야, 이 정말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이게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101 스카우트하고도 매칭이 되죠. 스웨덴 사람이 인디언이라는 모터사이클을 만들었고 그가 그 산하에서 만들어졌던 첫 번째 스카우트가 있었고
두 번째 스카우트가 있는데 지금 폴라리스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 올라도 그전에 회사에서 있다가 그전에 인디언 모터사이클에서 있다가 다시 인디언으로 돌아와서 새롭게 만든 스카우트를 맞이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 이런 얘기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런 얘기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면서 올라는 또 다른 또 스웨덴 모터사이클 히어로들에 대한 얘기들을 쭉 또 몇몇 사람들을 또 얘기를 해 줬거든요. 그중에서 되게 재밌었던 게 현대적인 모토크로스의 시작점이라고 얘기하는 또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름이랑 이런 것들이 기억이 안 나서 쪼끔 애매한데 제가 아까 검색을 했었으니까 검색어를 한번 찾아볼까요? 잠시만요. 어딨더라. 아무튼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왜 재밌었냐면요. 다른 게 아니고 찾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토르스텐 할만이라고 검색하면 나와요. 스웨덴의 사업가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의 별명이 미스터 모토크로스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적인 모토크로스의 창시자 같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 씬 전체를 완전히 쓸어 담았던 사람입니다. 올라가 또 저한테 또 추가적인 정보를 또 얘기를 해 줬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또 킹 오브 쿨 스티브 맥퀸이 주연했던 모터사이클 영화 굉장히 유명한 거 있죠. 우리 저기 잠시만요. 모터사이클 영화 On Any Sunday라고 유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대탈주 말고요. 완전 극영화였고 모터사이클 영화요. 네. On Any Sunday라고 모터사이클링이 갖고 있는 취미 생활로서의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였는데 잠시만요. 인스타그램에 또 두 분께서 와 주셔 가지고 난카이 코리아 님 안녕하십니까? 네. 루쿠 살롱 럭스 님 저 머리 최근에 이발 쏘아서 잘랐는데 좀 많이 길었습니다. 네. 쪼금 기장도 줄이고 네. 제 전담 그 네 뭐 제 머리를 맡아 주시던 분인데 이사 가셔 가지고 제가 못 뵌 지 오래됐어요. 네. 난카이 코리아 님도 너무 감사합니다. 저 최근에 매장 들렸었는데 똑바로 인사도 안 드린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 네. 토르스텐 할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최대한 간단하게 좀 해 볼게요. 토르스텐 할만이라는 사람이 현대적인 모토크로스의 시초나 다름없었고 그가 온 애니 선데이라고 하는 스티브 맥퀸이 막 모터사이클 타고 막 날아다니고 뭐 이렇게 타는 모터사이클 타는 사람들 저렇게 모터사이클 타는 사람들을 막 보여주면서 모터사이클이라고 하는 탈 것이 가지고 있는 재미와 즐거움 이런 것들을 알리는 되게 유명한 영화예요. 온 애니 선데이. 거기서도 토르스텐 할만이 나왔다고 하고요. 그런 이제 대역도 좀 하고 그랬겠죠. 그 당시에 제일 잘 타는 사람이었으니까. 이분이 정말 유명한 게 그 당시에 허스크바나를 타고서 날아다니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토르스텐 할만을 혹시 한글로 검색하면 나오는지 제가 한번 볼게요. 이게 위키에도 나오거든요. 안 나오네요. 토르스텐 프링스 핑크 이런 사람만 나오는데 할만은 토르스텐의 뒤에 이거 그냥 영문으로 알려드릴게요. 한글로는 검색 안 나오네요. 제가 나중에 기사 써 놓도록 하겠습니다. 토르스텐 할만은 스펠이 어떻게 되냐? Torsten 그다음에 띄고 Hallman 이렇게 씁니다. 토르스텐 할만. 1939 년생이시네요. 되게 옛날 사람이네. 네. 아무튼 이 토르스텐 할만 아저씨가 뭐가 재밌냐? 이 사람이 엄청난 사람이었고 엄청나게 오토바이를 잘 탔다 이런 얘기도 중요한데 제가 되게 재밌게 생각했던 부분은 오프로드 모터사이클 의류 브랜드 중에 토르라고 있는 거 혹시 아세요? THOR 뭐 예전에는 한국에서 쏘라고 얘기했었고 그 요즘에 이제 토르라고 읽죠. 토르가 유행하고 토르 영화가 나온 다음부터는 THOR은 토르라고 읽으니깐요. 근데 그 회사가 사실은 이 토르스텐 할만 아저씨가 만든 거래요. 되게 잘 맞죠. 스웨덴 사람인데 토르라는 이름으로 회사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근데 토르라는 영어 THOR이잖아요. 이 THOR이 다 약자랍니다. 이 얘기도 올라가 해준 건데 그 T가 토르스텐, H가 할만, 그다음 오리지널 레이싱 이래요. 그러니까
THOR이 약자였어요. 토르가 아니었어. TOHR이었어요. THOR 토르. 소어. 근데 그래서 토르스트 할만 오리지널 레이싱 혹은 뭐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라고 하대요. 근데 사실은 이게 스웨덴 사람이 만든 브랜드고 하지만 스웨덴 사람들은 막상 이 브랜드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고 사실 이 브랜드는 미국 시장에서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회사거든요. 그래서 재미있습니다. 또 스웨덴의 또 오딘, 파란 눈의 오딘인 올라스테네 야드가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 줬는데 그 밖에도 스웨덴 레이서들 전설적인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막 주고받다가 시간이 오래돼서 그만 얘기하고 자러 가자고 자러 가자고는 안 했고 일어나자고 해서 다 같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앞으로 8 시간 조금 안 되는 시간 뒤에 라이딩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8 시에 나가서 준비하고 나가서 라이더들 프로필 사진 복장 맞춰 가지고선 누군지 알아야 되니까 누군지 알아야 사진들을 전달해 주고 영상 전달해 주니까 그런 것들 이제 작업을 할 거고 그러고 나서 출발하게 될 겁니다. 아까 이 스케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줬는데 시내에서 타는 게 먼저가 있을 것 같고 샌프란시스코를 벗어나서 산타페로 향하는 그 해안도로를 달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숙소는 그 산타크루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산타페라고 안 했죠. 그래서 산타크루즈 쪽에서 숙소를 잡아서 그쪽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그다음 날 다시 바이크를 타고 트위스티 로드 이 코너 많은 길 가서 101 스카우트는 그때 타게 될 것 같아요. 내일은 101을 타는 세션은 없는 것 같고요. 다른 모델들을 타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만들어 놓은 것들을 보면 너무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 제가 우리 조건희 기자님이랑 모토 이슈에서 라이브 하면서 걱정된다고 "야 이거 스포츠 치프보다 좋으면 어떡하나."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향 나름일 것 같아요. 그 스포스터래. 스포츠 치프의 경우에는 워낙 강력한 비트윈 엔진이잖아요. 1800 거의 1900 CC가 넘나요? 그 정도 되는 엔진으로 나가니까. 근데 그 녀석으로 즐기는 저회전 영역에서의 강력한 토크로 코너를 도는 것과 그보다는 더 고회전 엔진으로 더 작은 배기량의 엔진 가지고 더 고회전으로 돌리면서 나아가는 맛은 또 다를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저한테는 그게 더 취향에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워낙 고급스럽게 만들어 놨다고 했고 그 스포츠 치프는 프론트하고 리어 서스펜션이 둘 다 조절식이 아니었잖아요. 풀 어저스터블 타입이 아니었는데 101 스카우트는 앞뒤가 다 풀 어저스터블 타입이라서 '이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재밌는 사실 하나 더 있어요. 요것만 말씀드리고 자야지.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네요. 지금 보시면 101 스카우트의 경우에 프론트 포크가 도리식 포크고 그리고 레디얼 마운트 브레이크 더블 디스크죠. 근데 요것들이 보면은 '어디서 가져왔을까?' 그전에 스포츠 치프의 경우에는 챌린저에서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다른 데서 가져온 거 아니냐?"라고 물어봤고 제가 물어보지 않고 일본 기자분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분에서 물어봤더니 이 사람 저 사람을 불러서 확인을 시켰는데 FTR에서 출발은 했대요. 처음에 개발을 하면서는 FTR의 프론트 세트 그 프론트 포크, 레디얼 마운트 브레이크 캘리퍼 이런 부분들을 거기서 일단 출발을 했다고 했고요. 하지만 파츠 넘버가 다르다. 그래서 "다른 거다."라고 101 스카우트의 오리지널인 거다라는 얘기는 또 덧붙였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지금 1 시간 34분 정도 됐는데 네 많이들 봐 주셔서 이렇게 길게 할 생각도 없었는데 재미있으셨는지는 몰라도 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양쪽 모두에게 인사를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인스타그램에서 봐 주고 계시는 2분 그리고 유튜브에서 봐 주시는 2분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열심히 잘 자고 잘 쉬어서 내일 또 마무리 라이딩 잘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든 콘텐츠 잘 만들어서 또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만 끊을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차오차오. 조 기자님 아까 전에 그 야리가
잠깐 라이브에 들어왔었어요. 너무 웃기죠? 들어가겠습니다. 차오. 있고 스트림 종료.